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품과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생체와 숙주입니다. 기생충이지만 원래는 기생하는 생물체에서 기생체라는 말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기생충이라고 굳어졌기 때문에 기생충 또는 기생충 질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기생체와 숙주 그리고 기생체의 범위와 분류 그리고 식물위생과 관련해서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식품 또는 물 매개로 감염되는 기생충의 공통적인 특징과 그 나타나는 증상 또는 증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각 매체별로 특징과 매체별로 감염되는 기생충의 특징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서 어패류, 수육류, 그리고 식물성 식품으로서 채소류, 그리고 기타 매체로서 채소 또는 물로 감염되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섹션 1입니다. 기생충의 범위와 분류입니다. 생물체는 사람처럼 자연계에서 자유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생한다, 기생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생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기생체는 완전히 기생하는 것, 완전히 기대어서 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기대어서 살지만 상대편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공유한다, 해서 공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유생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생하되 공생을 하는 것, 기생하는 것 이렇게 있다. 그런데 기생이란 무슨 뜻이냐? 파라사이트있음, 여기서 이제 파라사이트가 온 거죠. 기생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한 생물이 다른 생물체에 침입해서 안에 들어가서 또는 부착해서 그 기대어서 살아가는 건데 어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기생체도 미미하지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생물이 다른 생물에 침입 또는 부착하여 영양물질을 빼앗으며 생활하는 것을 기생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현상을 영위하는 생물을 기생체다. 그다음에 기생체가 기생하는 대상을 우리가 숙주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감염병 또는 식중독의 그 병인 물질들, 병원체들도 실은 숙주에 기대서 기생생활을 해서 숙주를 아프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숙주에는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감염병, 식중독처럼 사람에게 기생을 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기생체가 그 어떤 숙주에 들어가서 완전히 생활사를 이루는 것, 완전 발육한다는 것은 이제 성체로 완전히 생활사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생활사를 완전히 끝내는 숙주를 종숙주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종숙주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또 상장 발육해서 다음 종숙주로서 감염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클 때, 이때에 이런 감염을 돕는 숙주를 우리가 중간숙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중간숙주를 필요로 하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종숙주 하나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간숙주를 필요로 하겠느냐 이거죠. 중간숙주를 필요로 하는 기생체들은 그만큼 덜 발달했다. 즉 더 발달하지 못했다. 종숙주 하나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더 상위에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종숙주 하나만 있는 경우 우리가 종숙주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숙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류학상 분류, 그리고 감염 경로별 분류, 그 다음에 감염 매체별 분류, 이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분류학상으로 보면은 말이죠. 생물 분류학상으로 보면 가장 하등한 거 원시적인 거 원충, 원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원충, 그 다음에 흡충, 조충, 순충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원충은 동물계 최하위에 우리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식물계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죠. 이것은 단세포 또는 무세포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망하게끔 하는 것들도 있죠. 여기 지금 이질 아메바 있는데 우리 앞에서 식품과 감염병에서 아메바성 이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그 이질 아메바는 원생동물이라고 했죠. 즉 원충입니다. 기생충으로 말할 땐 충자를 쓰니까요. 다음 톡소포자충, 톡소플라즈마라고도 하고 람블펜노충, 지아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스프로디아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적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다음 흡충류는 보통 자웅동체이고 두 개의 흡반, 즉 쫙 달라붙는 아니면 이제 영양물질을 빼는 두 개의 흡반을 가져서 우리가 다이아스토마 이렇게 말을 하죠. 스토마에서 이렇게는 다이아스토마 두 개의 스토마, 그래서 스토마라고 많이 들어봤죠. 한자어로는 이구류 두 개의 입을 갖는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 흡반을 입처럼 보는 거죠. 흡충류는 원충류보다는 조금 고등하지만 발육 시에 두 개 이상의 중간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에게 오기 전까지 중간숙주를 두 개나 필요로 하는, 두 가지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간숙주는 대개 연체동물이 되거든요. 연체동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생물에서 배웠죠? 생물학에서 몸이 연하고 탄력이 있는 동물을 말을 하죠. 예를 들면 달팽이라든가 오징어, 조개, 굴, 낙지 같은 거를 우리가 연체동물이라고 하죠. 제2 중간숙주는 각각 다릅니다. 자, 다음 흡충류보다 발달한 것이 조충입니다. 근데 조충도 조금 차이가 있어갖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엽 조충, 산란을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의엽 조충은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고등한 것이 선충이죠. 선충은 확실하게 자웅이체이고 소화관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포유동물로 치면은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구기가 있어서 이 기관을 통해서 영양 섭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분류는 감염 경로별 분류입니다. 이것은 첫째 경구감염, 경피감염, 접종감염, 접촉감염, 태반감염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식품위생학상 가장 중요한 감염 양식은 경구감염이겠죠. 그런데 경구감염이 되면서 경피감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충, 12지장충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경구감염이면서 또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 적은 톡소플라즈마, 톡소포자충 같은 것은 경구감염이면서 또한 태반감염이 일어나서 이거는 이제 선천성 톡소플라즈마증 이런 걸 일으킨다는 거죠. 태반감염 무슨 뜻입니까? 임산부의 태를 통해서 통과하는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에게, 그렇죠? 태아에게 가는 그런 감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 중에 이런 것이 원충이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반을 통과하는 물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물질로 보죠, 우리가. 자, 다음 감염 매개체별 분류입니다. 이것은 크게 동물성 식품이냐 식물성 식품이냐 아니면 물을 경유하는 물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동물성 식품의 경우 수육류와 어패류 이렇게 보면 수육류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어패류는
어떤 어류와 폐류겠죠. 조개류하고 그다음에 생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간흡충, 폐흡충, 조충, 일부 조충 등이 있고요. 식물성 식품은 채소류를 경유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개 이제 채소에 부착된 기생충이 경구적으로 침입해서 감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대개 선충류가 여기에 많이 속하고 있습니다. 회충, 구충 등이 있죠. 다음 기타 매개체를 경유하는 것들은 일부 원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품 매개성 또는 물 매개성 기생충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염 양식이 경구 감염이죠. 그러면서 일부가 경피 감염, 태반 감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피 감염되는 것은 구충, 그다음에 태반 감염되는 것은 톡소플라즈마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을 했죠. 경구 감염이면서 동시에 경피 감염, 경구 감염이면서 동시에 태반 감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것은 기생충은 되게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펄 끓이면 완전히 익히면 거의 사멸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웅 이체인 경우 대개 암컷이 수컷보다 큽니다.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예, 이것은 지금 회충입니다. 아스카리스라고 되어 있죠. 회충에 이것은 작은 것은 수컷이고 큰 것은 암컷입니다. 어째서 암컷이 더 클까요? 자웅 이체면 암컷은 어떡합니까? 자손을 다음 세대를 잉태를 해서 먹여 살려서 또 이제 번식을 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 봤을 때 여성이 큰 사람을 보고 기생충 부부다 이렇게 닉네임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몸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죠. 사람도 우리 체세포 몸으로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죠. 그렇지만 여성의 남자세포, 남성의 정자세포를 보면 어떻습니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난자가 크죠. 그죠? 그것은 차원이 다른 크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생충들은 대개 이제 경구 감염이니까 소화기에 이제 진화하는 그런 특징을 갖겠지만, 그거 말고 어떤 특정한 장기나 조직에 진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인체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그런 방법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폐흡충 같은 것은 폐에, 간흡충 같은 것은 결국 소화기를 거쳐서 간에 가서 이제 살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근육에 마지막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것도 있죠. 선모충 같은 거. 근데 일부는 이소 기생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소 다른 곳 다를이 그다음에 소는 장소 다른 곳에 가서 기생도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은 여기저기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에 있어야 될 게 눈으로 들어가서 침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질병을 낳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생하는 그 생활사에 있어서 대개 인체를 종숙주로 하는데 중간숙주가 있더라도 인체를 종숙주로 하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종숙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중간숙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톡소플라즈마 같은 것은 고유의 종숙주가 고양이이고 그다음에 회충 중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기생하는 회충 말고 고래회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래회충은 고래를 종숙주로 하고 사람은 중간숙주의 입장에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기생충 감염 시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또는 일반적인 증상,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생충의 체내 이동으로서 일어나는 증상이 있죠. 우선 소화기, 경구 감염이니까 물리적 작용으로서 이제 소화기를 통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위통 또는 복통, 경우에 따라서 근육통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때때로 어떤 기생충들은 독소를 분비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신경 증상이라든가 발열 등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숙주의 체내 다수 기생을 해가지고 이제 영양물질을 무지 많이 뺏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을 흡혈을 함으로써 빈혈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섹션 2로서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중에서 우선 이제 흡충하고 그다음에 조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순서를 하등한 것부터 조선이죠. 원충, 흡충, 조충, 흡충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이 순서가 조금 바뀐 것도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거 또는 위험한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중에 흡충 하겠습니다. 간흡충과 폐흡충입니다. 자, 간흡충은 성충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이것은 염색을 한 것입니다. 잘 보이라고. 이쪽은 이제 카민 염색을 한 것이고 이거는 헤마톡실린 염색을 한 것인데 염색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실기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간흡충인데 납작하게 생긴 모양이다. 사철나무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은 작은 타원형이고요. 자웅동체로서 두 개의 흙반을 갖는데 영양분을 빨아먹는 흙반 그리고 쫙 달라붙는 흙반이 있습니다. 자, 기생장소는 어디냐? 간인데 간흡충이니까 주로 담관, 담도 이런 데 가겠습니다. 이것이 간흡충의 피낭유충입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감염형입니다. 즉 알이나 성충이 들어가서는 우리가 감염되지 아니하고 이 피낭유충을 먹으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사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중간숙주는 첫째 중간숙주는 우렁이, 달팽이의 일종이죠. 외우렁 또는 쇠우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중간숙주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고등한 민물고기, 담수어, 담수 민물이죠. 그래서 민물고기, 담수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참붕어, 잉어 같은 잉어과 어류입니다. 예, 쇠우렁 또는 외우렁, 우렁이와 참붕어, 잉어 이렇게 똑바로 정확히 적으셔야 됩니다. 종숙주는 이제 사람인데 개도 일부 감염이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이것이 쇠우렁, 외우렁, 그다음에 참붕어죠. 사람은 덜 익은 생선에 있는 이 담수어들 있죠. 이것을 날로 먹거나 덜 익은 거를 먹어서 피낭유충이 이제 들어가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간흡충으로 이제 손상된 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생활사를 보시면 자, 대변을 통해서 나온 충란이 물속에서 우렁이를 만나면 우렁이 속에서 이렇게 생활사를 가집니다. 유모유충, 포전항유충, 레디유충, 유미유충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미유충이 물고기, 민물고기를 만나면 민물고기에서 이것이 피낭유충으로 발육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이죠. 예, 다음 폐흡충입니다. 폐흡충은 간흡충은 납작하게 생겼고 간은 동그랗 통통했잖아요. 근데 폐흡충은 폐는 우리가 오히려 좀 납작한 모양인데 폐흡충은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간흡충과 폐흡충의 그 모양을 구별을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 쪽이 불룩 올라와서 곱추 모양이고 두께가 좀 두껍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면 홍알만한 크기까지 된다고 합니다. 간흡충의 총란 알이고요.
그리고 기생 장소는 폐인데 폐의 실질 또는 세기관지에 기생을 한다고 합니다. 폐흡증 역시 피낭 유충이 인체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감염된, 그래서 감염형이다, 감염되는 형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제1중간숙주는 누군가 봅시다. 다슬기 제2중간숙주는 민물개입니다. 그래서 앞에 간흡충의 제2중간숙주가 참붕어였던 반면에 폐흡충의 중간숙주는 참개입니다. 민물개죠.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의 참개와 그리고 가재, 가재도 포함이 됩니다. 개와 가재 보고가 됐습니다. 종숙주는 주로 사람이고 개나 고양이 등도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염은 피낭 유충이 들어있는 개나 참개나 가재를 먹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는 우리가 대부분 가열조리에서 먹는데 어디서 감염자가 있었을까 보니까 피낭 유충이 감염돼, 우리나라는 게장이라는 것을 많이 담그죠. 피낭 유충이 있는 이제 게장을 먹어서, 또는 게를 조리할 때 이 게에서는 피낭 유충이 막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리기구에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식기가 오염돼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낭 유충 감염 형태죠. 예. 생활사를 보면 간흡충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분변에서 나온 충란이 수중에서 부화를 하고 유모유충이 제1중간숙주인 다슬기에 침입을 해서 포자낭유충, 레디유충, 유미유충으로 돼서 이 유미유충이 이제 민물개나 가재에 침입을 하면 이것이 피낭유충으로 되고요. 피낭유충을 사람이 먹게 되면 감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폐흡증 감염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배설 또는 세면 되겠죠. 예, 다음 요코가와 흡충입니다. 요코가와 흡충, 그 다음에 이형 흡충인데요. 그래서 먼저 요코가와 흡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그 보고가 돼서 요코가와 흡충이라고 했죠. 아주 작습니다. 예, 총란은 갈색 또는 노란색이고 난개가 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난의 모양에 이쪽에 뭐가 붙어있다. 성충은 작은 난형 완한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 점막에 흡착해서 기생을 하는데 병원성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충 중에서 이제 간이나 폐 말고 장에서 기생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피낭유충입니다. 요코가와 흡충 또한 피낭유충이 인체의 감염형이고요. 중간숙주는 제1중간숙주 다슬기, 제2중간숙주는 담수 어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은어, 잉어, 붕어 등이 되겠습니다. 종숙주는 사람을 비롯해서 포유동물 일부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피낭유충이 있는 이 담수어를 먹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여기있습니다. 제1중간숙주 다슬기죠. 포자낭유충, 레디유충, 유미유충으로 가육하고 유미유충이 제2중간숙주인 담수어를 만나서 피낭유충이 되면 이 피낭유충을 먹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포유동물 조류 등이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더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되겠죠. 네, 이형흡충은 요코가와 흡충하고 비슷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 제2중간숙주는 담수어 중에서 숭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어피리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중에 조충입니다. 조충, 그래서 광절 열두조충 또는 유극악구충, 악구충, 열두조충과 악구충이 대표적입니다. 자, 형태와 생활사를 보면은요, 길이가 무지 길어서 예, 그 다음에 체절이 있어서 광절, 체절이 넓고 머리 부분이 갈라져 있다. 그래서 두 절이 갈라져 있는, 그래서 열두 이렇게 벌어질 열자죠. 광절, 편절이 성체의 편절이 무지, 예, 이건 광절입니다. 예, 열두 여기가 갈라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편절 중앙에 각 편절마다 장미 모양의 충만한 생식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자궁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충 중에서 생식을 하는, 즉 의엽조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두 절을 이용을 해서 소장 상부에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절 열두조충입니다. 예, 이렇게 편절이 많고 넓습니다. 예, 이렇게 끔찍하게 많은 긴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자의 최대 고통 중에 하나가 이 편절이 항문 밑에 쭉 쳐지는 그런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생식기관입니다. 이것을 장미꽃 모양이라고 하죠. 이 편절에 하나씩 이 편절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다 생식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얼마만큼 많이 번식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하나 요 편절 하나하나가 다 이 자궁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감염원과 전파 양식을 보면 제1중간숙주는 물벼룩, 제2중간숙주는 반담수어, 송어, 연어, 농어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중간숙주를 생식하거나 또는 불안전하게 조리해서 먹은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걸로 되는데, 주의할 것이 이제 이 유충이 건조를 한다든가 염장을 한다든가 또는 훈연을 한다든가 해서도 사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열에 의해서는 충분히 조리하면 사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광절 열두조충, 사람 몸에서 분변으로 나온 충란이 수중에서 부화하는데, 이것은 조금 조충이니까 약간 생활사가 흡충보다 다릅니다. 탈각한 구구충이 물벼룩에게 먹히면서 코라시디움을 구구충 또는 코라시디충이라고 합니다. 코라시유충이라고 이렇게 짧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벼룩에서 전의미충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작은 물고기에 먹히고 또 큰 물고기에, 사람이 먹는 이제 물고기에 먹히면 이것이 감염형이 돼서 사람이 먹으면 이제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익히지 않고 생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조충 중에 만손 열두조충입니다. 광절 열두조충 말고 만손 열두조충입니다. 사람 몸에 기생하는 것은 이제 유충 중에서 의미충이 되는데, 유백색의 평평한 끈 모양이고 사람 체내에서 약 10cm까지 발육을 한다고 합니다. 장벽을 뚫고 조직에 이행해서 유충 부대로 기생을 하는데, 이제 골치 아픈 것이 제1중간숙주는 물벼룩인데 제2중간숙주가 양서류와 사람입니다. 즉 물과 무태, 육지에 공통적으로 사는 그런 생물체들이죠. 개구리, 도마뱀, 뱀 같은 것들. 그리고 사람을 거쳐서 종숙주가 다른 포유류라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물벼룩에 의해서 오염된 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개구리 같은 것을 먹어서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감염 경로는 유충이 기생한 개구리를 닭이 잡아먹고 그 닭의 근육을 사람이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주, 개나 고양이에서 나온 분변이 이제 알이 이제 부화해가지고 코라시디충, 구구충으로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불벼룩 등에 먹혀가지고 더 발달하고 어류에 먹힌 다음 이것이 개구리 거쳐서 종숙주 또는 사람에게로 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감염은 지금 대단히 골치가 아프게 되어 있죠. 이쪽에 물을 오염된 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개구리나 닭이 감염된 것을 먹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만손 열두조충증인데 의학적으로 만손 고충증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학명이 만손 열두조충의 학명이 스파루가눔 만손이로 돼 있죠. 만손 쪽에서 이분이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맨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스파루가눔증이라고도 하죠. 이 학명을 따가지고 스파루가눔은 사람의 장관 내에서 성충으로 발력을 못하고 장벽을 뚫고 조직에 의해서 유충 그대로 기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가슴, 배, 납다리, 살고랑 피부 밑조직 그리고 근육 드물게 뇌도 기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눈에 감염이 돼갖고 뽑아낸 만손 열두조충입니다. 네, 다음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중에 선충하겠습니다. 예, 유구가 급충이죠. 악구충, 미안합니다. 악구충은 선충입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면 광절 열두조충과 만손 열두조충이 조충이고요. 네, 유구가 구충, 선충입니다. 악구충이죠. 크기 정도이고 인체에 기생하는 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중간숙주로 작용을 해서 유충이 피하 조직에 기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피부 유종이라고 하죠. 종숙주인 개나 고양이에서도 위벽에 기생을 하면서 종양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감염원과 전파 형식을 보면은 제1중간숙주는 물벼룩, 그리고 제2중간숙주는 민물고기인데 뇌어라고 하는 가물치, 메기 등 그리고 개구리 등도 제2중간숙주가 됩니다. 사람은 2차적 제2중간숙주로 작용을 하고요. 종숙주는 고양이과, 그러니까 고양이나 호랑이 등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감염된 거를 보면 대개 이제 민물고기를 생식을 했다든가 2차 감염된 음료를 먹었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다지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유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염 유행 지역을 방문 시에는 자연수 또는 생수를 마시지 말고 날로 먹는 것에 유의하라. 날로 먹지 말라 이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유구가 급충의 생활사, 종숙주는 개, 고양이 등인 것 같다. 여기서 나온 충란이 첫 번째 유충, 그 다음에 물벼룩 체내에서 두 번째 유충으로 성장을 해서 다시 물고기 등의 체내에서 세 번째 유충으로 성장을 하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돼서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중간숙주인데 그 유구가 구충에 의한 유구가 구충증을 앓게 되더라. 피부, 안구, 내장, 신경계까지도 침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감염 유행지를 방문 시에는 매우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어패류롭 특생지는 기생충 중에 선충입니다. 선충 앞에 이 유구가 구충과 더불어서 이제 아주 우리에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사키스라고 하는데 고래위충인데 학명이 아니사키스 뭐뭐뭐죠. 이것이 종숙주는 고래나 돌고래입니다. 고래 아시죠, 여러분? 고래고기.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고래는 돌고래가 아니고 밍크고래라고 하죠. 돌고래는 이제 우리 묘기를 부리는 것에 주로 쓰이고 있죠. 고래의 소장, 제1위 등에 기생을 하고 사람은 중간숙주이되 위장벽에 유충으로 기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산 포유류에 기생한다. 고래는 해산 동물이지만 포유동물이죠. 저희가 이제 회충하고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고래회충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감염된 거를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사를 보시면 아니사키스 생활사 감염 경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해산 포유동물, 그러니까 고래 등의 종숙주가 이렇게 충란을 배출한 것이 유충이 수중에서 자유유용하다가 갑각류에게 먹히고 이것을 다시 해산 어류가 먹고 또 다른 해산 포유동물에게 이제 고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또한 그 해산 어류나 오징어 이런 거를 이제 먹어서 감염이 되는데 오징어 회 같은 거 말이죠.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급성 복통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말이죠. 내시경 같은 걸로 이제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징어 속에 있었던 이 아니사키스 유충이 쫙 달라붙어갖고 급성 이제 복통으로서 위통이죠. 사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으로 척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가끔 있죠. 네. 제1중간숙주 갑각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각류라고 되어 있는데 갑각류 중에 어떤 것들 새우 같은 아주 작은 새우 이런 것들 그리고 제2중간숙주는 해산 어류인데 여기 이제 특히 대구, 명태, 청어, 고등어, 쟁뱅이, 오징어 같은 거 이 중에 이제 회로 먹는 식품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구나 명태 같은 것은 회로 잘 안 먹지만 오징어 같은 거는 회로 먹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이제 고래가 또는 돌고래가 종숙주입니다. 사람 감염은 해산 어류도 생식죠. 성충으로까지 발육이 일어나서 조직 중 사멸을 하는데 사멸해주면 괜찮은데 이제 오징어 회를 먹고 이제 쫙 장벽에 달라붙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오징어 회에서 발견된 아니사키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붕장어를 먹은 후에 붕장어 회를 먹은 후에 식도하고 위에 아니사키스가 이제 여기 이렇게 침입한 모습입니다. 주의를 해야겠죠? 예, 다음 수용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수용류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조충이 대표적이어서 무구조충, 유구조충 있습니다. 예, 무구조충, 무구, 갈고리가 없다. 그래서 무구라고 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근데 무지 길고 편절이 이렇게 많습니다. 두 절은 여기에는 마른 목골로서 좀 보실까요? 이렇게 편절이 많고 깁니다. 마른 목골로 두 절은 마른 목골이고 4개의 흙반이 있다. 그리고 갈고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구조충을 민촌충, 촌충이라고도 말하죠. 민촌충.
갈고리촌충, 유구조충 뒤에 이제 할 유구조충, 이거를 이제 갈고리촌충이라고 하고, 무구조충은 민촌충이라고 하는데, 민촌충의 그 생활사 중에서 무구낭충 또는 무구낭미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감염병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자, 무구조충은 쇠고기를 덜 익히거나 생식하여 감염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충란 또는 충란이 있는 펜절이 분변하고 함께 배출되면 소가 이것을 먹고 감염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육구유충으로 발육을 하고요. 또 육구유충이 육구유충이 장벽을 통과해서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구낭충 또는 무구낭미충으로 발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구낭충 또는 무구낭미충을 먹으면은 감염이 되는 것이죠.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간숙주는 그러니까 소죠. 중간숙주는 소, 그리고 사람은 이제 족숙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주로 쇠고기를 불충분하게 가열조리해서 먹어서 감염이 일어나는데, 주로 그 무구낭미충이 기생하는 것이 대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이냐? 예, 쇠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도가 사는 지역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가 확실히 감염원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쇠고기는 쇠고기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죠. 쇠고기를 먹지 않는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게 익혀서 먹는다든가 회를 먹는다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유구조충입니다. 무구조충에 대해서 유구조충 무슨 뜻이냐? 두 정부의 갈고리를 갖는다. 그래서 갈고리촌충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무구조충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편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구조충의 표본을 이렇게 아주 잘 지금 표본을 잘 보존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정부의 갈고리가 있고요. 소장에 기생을 하고, 이거는 여기 낭충, 역시 근데 무구낭충 아니고 유구낭충 또는 유구낭미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낭미충이 사람에게 감염병이 되는 것입니다. 분변에서 나온 충란 또는 충란이 있는 펜절이 배출이 돼갖고 돼지가 이거를 먹고 감염이 되면 육구유충이 장벽을 통과해서 근육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육구유충이 근육에서 유구낭충 또는 유구낭미충으로 발육을 해서 이걸 먹으면 돼지고기, 이게 감염된 돼지고기를 덜 익히거나 잘못 먹으면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구조충하고 유구조충은 중간 숙주를 무엇으로 하느냐, 소로 하느냐, 돼지로 하느냐는 다르지만 상당히 생활사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숙주는 보나마나 돼지이고 개나 고양이들도 일부 감염이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구낭충 또는 유구낭충을 먹어서 감염이 되는데, 그 증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장뿐만 아니라 감염자의 근육이라든가 또는 눈 같은데 이렇게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구조충에 감염된 사람인데요. 지금 피부에 콩알만한 크기에 뭔가 이렇게 지금 막 돋아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눈 주위에 감염된 유구조충증 또는 유구낭미충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비디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 아픈 척추에서 이렇게 유구낭충이 발견이 됐습니다.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어디서 먹냐? 네,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여행을 갔다가 먹은 것입니다. 유구낭미충 조심하셔야겠죠? 수분 부위에 따라서 아니봐야만 증상을 보이거든요. 얼른 약을 갖다가 써야만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선모충 하겠습니다. 선충인데, 앞에 조충과 달리 더 발달한 건데, 선모충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선충인데, 피낭유충이, 앞에 우리 흡충 이런 데서 나타나는 피낭유충이 전신의 횡문군에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에. 그래서 이 돼지의 횡문군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부위라는 것입니다. 근육에 존재해서 돼지뿐만 아니라 개, 쥐 이런 데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또 단출, 이것이 바로 선모충의 그 피낭유충입니다. 성충은 소장상부에 기생을 하는데, 피낭유충은 횡문근육의 전신에 분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장에서 유래된 유충이 이제 횡문근의 피낭유충으로 되고, 돼지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육식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먹고, 사람도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무섭게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감염된 돼지고기를 불충분하게 가열해서 먹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돼지에서 그다음에 쥐, 그다음에 이렇게 육식동물과 잡식동물 사이에 서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선모충에 감염된 육류 요리의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면 이건 골치 아픈 거죠.
이런 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잘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관 영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화기뿐만 아니라 근육내로 이행을 하면은 동창, 그다음에 때로는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멧돼지를 생식한 후에 발생한 가족 내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은 자, 이것이 지금 염색을 실제로 이렇게 근육계 감염이 일어났고요. 증상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동창이 발생한 손, 팔 이렇게 나타나서 가족 내 모든 가족이 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소화기에 이제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돼서 선모총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톡소포자충, 톡소플라즈마입니다. 톡소플라즈마는 세포 내에서만 살 수 있는 원충 중 세포 내 기생충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휴면기에 그 충체와 증식하고 있는 그 영양형이 있는데 영양형은 초승달 모양이고 중앙에 핵이 있고 포낭형이 이제 이렇게 둥근 주머니에 존재를 낭자가 둥근 주머니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포낭형이 인체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은 중간 숙주이고 고유 숙주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에 이 난포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또 중간 숙주의 하나인 돼지가 감염이 돼서 이 포낭형이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돼지고기를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제가 되는 것이고 또는 고양이 배설물에 붙어있는 이 배설물이 붙어있는데 배설물에 나와 있는 낭포체를 이제 먹으면 즉 고양이를 만지다가 또는 집고양이 같은 경우 집에 같이 사니까 애완용 고양이의 경우에 낭포체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낭포체가 감염된 그 임산부의 경우 때로 태반 감염이 일어나서 태아로 전파된다든가 또는 수혈로도 전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감염이 계속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달걀로부터 그 충체가 증명이 돼가지고 닭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양이 분들의 낭포체 이것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또는 사람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톡소플라즈마 감염 경로를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차 숙주 동물로 가기도 하고 사람의 경우는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낭포체가 이렇게 손으로 또는 음식으로 감염이 손을 통해서 또는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때로는 돼지고기 같은 거를 잘 익히지 않고 먹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또 여성의 경우 산모가 되면 폐하로 태반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장기 기증이나 수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원충임에도 불구하고 톡소플라즈마 또는 톡소포자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말이죠.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어야 되고 선천성 톡소플라즈마증이 임신 초기에 모체에서 태아로 태반 감염이 되면 사산이나 유산, 조산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만일 정상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기가 이제 맥락막염, 뇌수종 이런 것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하게 중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천성 톡소플라즈마증인 아기뿐만 된 아기입니다. 또한 그건 말고도 선천성 톡소플라즈마증 이렇게 눈 같은 데가 지금 손상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주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집에서 애완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아기들도 분변이라든가 이런데 손을 통해서 또는 고양이가 이런 그 집에 여러 곳에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음식물도 충분히 오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애완동물을 키울 때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고양이 우리가 주로 먹는 고기 중에 돼지고기는 여러 가지가 감염될 수 있었죠. 유구중충, 또 선무충, 톡소포자충 이것이 다 4개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류 중에 가장 많이 먹는 돼지고기 매우 주의를 해야겠죠. 네, 다음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인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